명량에 나온 이 명량 해전과 실제 해전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쏘면 영등포역에 있는 배들을 맞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함끼리만 비교하면 대시당초 체급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총이 없어요. 총에 해당하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한 시간의 IT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2시간. 네, 자, 소셜리티 이 소셜의 원조라고 하면 커뮤니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정말 숨은 고수들이 많아요. 숨은 고수. 네. 네, T트렌드 안드로이드만 가능합니다. 차별하네요. 차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종인입니다. 이 최근 영화계에 큰 이슈가 있죠. 영화 명량이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그거에 힘입어서 이순신 장군 그리고 명량해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미 이 조선의 테크놀로지가 일본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돼 있었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만한 얘기들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명량 속에 숨겨진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김영욱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저도 봤어요. 네네. 보셨죠? 네네, 봤습니다. 명량에 나온 이 명량 해전과 실제 해전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이가 좀 있죠.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예. 영화적인 어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제 뭐 약간 없던 사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중반부가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백병전이 막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백병전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대체적인 정설이고요. 예. 두 번째로 또 영화 포스터에 보면 300대 12의 싸움. 12대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그거 패러디해서 우리 동네에서는 예. 또 휘트니스 클럽에서 네. 감량해서 신에게는 아직 12kg의 살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패러디를 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까? 네네. 아, 예군요. 예. 네네. 그리고 예. 근데 그게 300척이 아니라 명랑해협 입구에 들어왔을 때는 300척이 온 게 맞고요. 예. 근데 일본 배들도 보면 그 대형 군선이 있고 음. 작은 군선이 있거든요. 예. 근데 대형 군선은 명랑해협에 들어오기에는 너무 큰 거예요. 예. 입구도 좁고 물살도 세고 지형도 험하고 하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중급 되는 세키부네라는 배들이 주력함으로 들어왔던 거죠. 본격적으로 네. 하나하나씩 네네. 이제 키워드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화포입니다. 화포다. 네네. 아하. 그때 당시는 이 화포 자체가 정밀하게 이렇게 쇠를 깎거나 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대포화를 넣고 발사하더라도 이 화약의 힘이 대포화에 그대로 적용이 안 되고 옆으로 가스가 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심지를 꽂고 화약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경목이라고 해서 나무를 깎아서 꼭 맞춘 나무를 하나 대고 그 다음에 포탄을 넣고 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 대포가 천지현황 이렇게 대형 화포가 네 종류가 있었습니다. 천자총통 뭐 이런 거? 그렇죠. 천자총통, 지자총통, 뭐 현자총통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예. 그 중에서 제일 큰 화포가 천자총통입니다. 예. 한 번 쏠 때 화약이 1.1kg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빵 쏘면 1.6kg에서 2.2kg 가까이 날아갔죠. 오, 멀리 날아가는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KBS잖아요. 예. 여기서 쏘면 예. 영등포역에 있는 배들을 맞추는 오. 거죠. 그리고 마포대교 남단을 때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용할 수 있는 포탄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대장군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게가 한 30kg 정도 되는 나무 화살이 있었고 예. 비행을 안전하게 날아가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걸 그 놓고 쏘면 1.6km를 날아갑니다. 일본은 아예 없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화포가 있긴 있었으나 예. 뭐 직접 제조할 능력도 없었고 해서 수입해다가 쓰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하포 위주의 화력전에서는 일단 날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영화에서는요. 우리가 뭘 쏘았더니 갑자기 이렇게 파편화되면서 쭉 빵 날아가더라고요. 터지는. 네네. 그게 조란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알이죠. 새알 크기의 이 쇠공들을 발사를 하는데 천자총통 같은 경우에는 400개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예. 그러니까 먼저 화약을 넣고 경목을 대고 조란한 400개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빵 쏘는 순간 그 앞에 있는 게 남아나지가 않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요게 제가 좀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뭐 움직이는 성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거든요. 판옥선. 판옥선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왜구들의 침략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삼포배란 같은 걸 겪으면서 일본 배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명종 때 배를 새로 우리나라 기술로 배를 한 척 지어내는데 그게 판옥선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판옥선은 이렇게 3층 구조로 돼 있고요. 그리고 격군이라고 하죠. 이렇게 노 젓는 사람들. 예. 노 젓는 사람들은 아래층에서 외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노 젓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있고 격군들하고 분리된 위 상판에서 전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 보면 이 또 관심 분야이신 것 같은데 네네. 판옥선을 모형을 만드신 거죠? 예, 판옥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이가 높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판옥선 밑바닥을 이렇게 보면 밑바닥이 예. 평평합니다. 예. 이걸 이렇게 일자로 평저선이라고 부르는 평저선. 예, 평저선은 속도는 느리지만 예. 그 자리에서 선회가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도는 거. 그렇죠. 노를 나왔어. 영화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노를 한쪽은 이렇게 하고 한쪽은 반대쪽으로 하면 그 자리에서 도는 거죠. 이게 또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대포를 여기서 요즘 배하고는 달리 대포가 측면에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적들이 몰려오면 한번 빵 쏘고 나서 재장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때 배를 선회하는 겁니다. 아. 그때 반대쪽에 있는 대포를 또 한번 빵 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준비되면 또 돌리는 또 거죠. 돌리고. 그럼 반대로 일본 배는 어땠단 말입니까? 일본 배 같은 경우는 그 서양 배의 영향을 받아서 예. 그 첨저선이라고 하죠. 첨저선. 네, 배 밑바닥이 이렇게 좁깃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거리 항해할 때는 굉장히 좋았지만 예. 그 자리에서 돌거나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크게 가물의 돌아야 돼.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걸리겠군요. 그렇죠. 이렇게 크게 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이에요. 일본의 그 제일 큰 배 대장선은 네. 화포가 탑재가 안 됐다고 그러더군요. 아예. 기본적으로 그 일본 배들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언급됐지만 이 삼나무를 이렇게 대고 그리고 쇠못으로 박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쇠못이다 보니까 물에 들어가면 썩죠. 삭아서 이게 점점 더 약해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참나무 못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홈을 내고 참나무 못을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서 이렇게 넣었는데 예. 이게 물에 들어가면 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튼튼했던 거죠. 기본적으로 전함끼리만 비교하면 애시당초 체급이 다르죠. 예, 아예 달랐군요. 체육만하고 기자님하고 싸운다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죠. 아, 네네. 네. 자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거북선. 네네. 그 실제로 막 거북선이 막 밀고 나가면서 그렇죠. 이 일단 부딪히는 그 뭐라고 돌격선. 그러죠? 돌격선. 그 네네. 역할을 한 건 맞습니까? 거북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배이긴 한데 이제 잘못 알려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거북선이 철갑선이다. 철갑선. 그 지붕에. 네, 철갑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무선이라는 거죠. 나무로. 네, 나무 뚜껑이었는데 세계 최초의 철갑선 이런 걸로 이제 포장이 돼서 나온 거죠. 그리고요. 이 거북선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굉장히 전투력이 뛰어난 전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옛날 그 싸움은 서로 이렇게 진영을 이렇게 짭니다. 그리고 진영을 짜고 그 진영이 무너지는 순간 확 넘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거북선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적들이 이렇게 진을 짜고 있는 그 가운데에 보내서 그 가운데서 갑자기 화포를 뿜어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진영이 무너지고 나면 그때 판옥선들이 몰려가서 이제 끝부터 이제 조금씩 깨 나가는 거죠. 거북선을 이제 그 영화에서는 구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구선. 구선. 근데 그 전에 7천량 해전에서 모두 소실된 걸로 나오고 있고요. 아, 그 저기 원균이 그렇죠. 없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때에는 있었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거북선을 만들었던 그 허연 영감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영감님의 존재가 정말 신기한 존재죠. 원래 거북선의 책임자는 예. 나대용이라는 장수가 거북선의 나대용? 예. 오. 실제로는 나대용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나대용에 대한 업적을 지금도 크게 인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잠수함 중에 이름이 나대용함이라는 거예요. 아, 나대용 함이란 게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조총입니다. 조총. 조총. 그 일본 왜군을 보면 정말 멀리서 정확하게 쏘는 것처럼 나와요. 가능합니까? 일단은 그 조총의 사거리가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면 50m에서 많이 잡아줘야 80m 정도까지가 유효사거리라고 봅니다. 50m에서 80m? 네네. 그러면 아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소총에는 그냥 이렇게 긴 통에다가 동그란 총알을 넣고 그냥 이렇게 화약의 힘으로 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쏘면 가다가 총알이 휘거나 떨어지거나 이게 안정된 궤적을 유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안정되기 시작한 건 그 크림 전쟁 때, 크림 전쟁 때 총알 그 총열에다가 홈을 파기 시작했어요. 회전하면서 나가줄 때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강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강선을 쓰면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뱅글뱅글 도는 거죠. 예. 그래서 강선이 들어가면서 약 거리가 360m까지 정확하게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총이 없어요. 그 영화를 네네. 보면. 없습니까, 원래? 없었습니까? 총에 해당하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가까이 오기 전에 이미 화포로 어느 정도 다 끝장나 있는 상태였는데 예. 가까이 왔을 때도 우리는 총 역할을 하는 걸 쏠 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게? 그게 승자 총통이라고 하는 거죠. 승자 총통은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 발사하는 방법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 뒤에다가 화약을 넣고 심지를 꽂고 그 진흙을 넣어서 쏠 수 있게끔 구조를 바꿨습니다. 예. 그다음에 불을 붙이고 이렇게 빵 쏘면 이게 150m까지 날아가서 사람을 살상했다는 거죠. 그걸 의도하고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그걸 의도했죠. 왜냐하면 그게 그 조선 시대의 화포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명량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IT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2014년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모바일 산업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죠. 핸드폰도 많이 팔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벤더들과 그리고 또 후발주자의 뭐 중국산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야말로 12대 133의 전투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크게 승리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명랑해전을 일단 잘 치러냈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의 그 다음 버전이 뭘까라고 봤을 때 사물 인터넷 시기에는 명랑해전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할 수 있는 한산도 대첩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열심히 해야죠. 예. 지치면 안 되고. 예. 어쨌든 오늘 명량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떤 그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었는지를 뭐 짧은 시간 좀 살펴봤습니다. 네네.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았군요. 찾으면 찾을수록 예. 고구마 줄기처럼 더 많이 나올 예.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티 시간. 긴 연휴 끝에 찾아온 부흥성한 IT 이슈, 티타임과 함께 스마트해질 준비 되셨나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 어른들, 이제는 거의 그분들도 스마트인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노년의 얼리 어답터랄까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50대 인터넷 이용률이 2008년 48.9%에서 지난해 80.3%로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60대 이상에서도 같은 기간 19%에서 26.8%로 증가하며 중년층과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30대는 98.6%에서 99.7%, 20대는 99.7%에서 99.9%로 소폭 늘어났습니다. 남녀노소가 따로 없는 인터넷 왕국 대한민국. 단절된 세대 간의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건 어떨까요? IT계의 핫 이슈. 애플이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새로운 제품들을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인 애플 워치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아이폰 6의 가장 큰 특징은 화면 사이즈의 변화입니다. 소문대로 4.7인치, 5.5인치 두 가지 크기로 소개됐는데요. 하지만 커진 크기와는 다르게 제품 두께는 더 얇아졌고 성능 또한 크게 빨라졌다고 합니다. 1차 출시국에 한국의 이름은 빠졌지만 아이폰 6 시리즈의 VoLTE 지원으로 LG U 플러스를 포함한 2통 3사 모두에서 사용 가능해진다는 기쁜 소식도 있네요. 더불어 함께 공개한 스마트 시계 애플 워치.
패션 액세서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와치 에디션, 스포츠, 일반 등 3개 에디션으로 나눠지며 2가지 사이즈로 구분했습니다. 둥근 사각형 모양의 사파이어 글래스를 적용, 디지털 클라운이라는 다이얼을 측면에 배치해 화면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심박 측정 등 건강관리 기능으로 더욱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한편 애플은 이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와 iOS 8의 완성된 버전을 공개하며 애플의 역습,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파를 통해 삼성에서 발표한 갤럭시 노트 4, 그리고 일주일 뒤에 발표된 아이폰 6. 2014년 하반기 스마트폰 업계의 영원한 맞수, 삼성과 애플의 본격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요? SNS는 사람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생활과학 전문 블로그인 에이셉 사이언스는 최근 공개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 중 5에서 10%가량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지를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용어를 빌리자면 분해성 이방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인데요. 뇌 약물이나 술과 같은 중독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행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멀티태스킹 능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인데요. 물론 소셜미디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사용이 뇌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둘 필요는 있겠네요. 어떤 형태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건 좋지만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표정으로 소정이와 대화하고 계신가요? IT로 시작하는 스마트 그린라이트 티타임.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네, 자, 소셜리티 김덕진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소셜 하는데 이 소셜의 원조라고 하면 커뮤니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 티타임 IT를 주제로 하는 방송인데 도대체 이 IT와 관련된 커뮤니티는 무엇이 있을지 네. 굉장히 궁금하더군요. 일단 그 국내 IT 주제로 한 커뮤니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엔하위키라는 이제 위키피디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좀 전문적인 위키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공통의 관심사나 환경을 가진 이들이 소통하는 웹사이트다. 예. 아까 말씀드린 한 2001년부터 많은 이제 커뮤니티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예. 대부분의 커뮤니티의 특징이 일단 개인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가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요. 대략 이제 랭키닷컴에서 조사한 커뮤니티라는 이제 카테고리에 보면 한 1,200개여 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IT로 좀 나눠서 IT 분야만 네. 보더라도 IT에도 한 380여 개 정도? 네. 그렇게 많아요? 네, 상당히 많은 커뮤니티가 있죠. 저는 거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상당한 마니아층을 포진하고 있거나 또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곳이 이런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탑랭크 순으로 볼 때 이제 우리나라 IT 커뮤니티 간단한 게 몇 개를 보면 예. 일단은 이제 휴대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지름신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게 한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뽐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 이제 스르륵이라고 또 많이 불려요. 이제 디지털 카메라나 이제 관련되신 분들이 이 단어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SLR 클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IT 전문 기기들을 모두 다 다루는 커뮤니티를 펴나 뭐 클리앙 등 파코즈나 아니면 이제 리뷰를 전문적으로 하는 뭐 얼리 어답터라든지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 커뮤니티들은 단순히 그냥 그들의 친목 도모가 아니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또 빠르고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많은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네. 그중에 어쨌든 좀 화제가 되는 이슈를 간혹 만들어내는 네. IT 커뮤니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커뮤니티들은 어떤 것이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가장 먼저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커뮤니티의 형태가요. 이제 제품 리뷰나 후기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트예요. 예. 또 그 외에 이제 휴대폰, 구매 관련 정보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들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사진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게임 관련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놀랐던 게 여기에서 정말 숨은 고수들이 많아요. 숨은 고수. 네. 다른 것보다 너무 놀랐던 게 이제 예. 하드웨어 쪽에서 예. IBM 5100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 뭐냐면요. 최초의 휴대용 컴퓨터예요. 근데 제주도에 넥슨에서 이제 컴퓨터 박물관이 예.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없는 제품입니다. 어. 그런데 이거를요. 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이 어. 미국에서 직접 공수를 해왔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단순히 덕후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 정말 그들의 분야도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 새롭고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를 잘 파면 네. 잘 파고 들어가 보면 정보들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커뮤니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는 자신들의 특정 분야의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커지잖아요, 사이즈가. 그럼 이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또 이제는 기술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자신들이 원래 좋아하던 것만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안 되게 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 게시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클리안 같은 경우 이제 모두의 공원이라는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예. 이제 거기에는 정말 모든 것이 올라와요. 또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SLR, 이제 SLR 클럽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나와 있는 자유 게시판만 보더라도 거기는 정말 우리나라의 전체 돌아가는 시세를 다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 또 연애 이슈, 뭐 TV 이슈 등등등이 다 나오는 등 예.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화가 상당히 재미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예전에 온라인에서 봤고 또 오프라인으로 갔었지만 혹시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24인용 텐트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뭐 그냥 텐트 아닙니까? 24인용 텐트가 뭐냐면요. 과거에 이제 한 커뮤니티 SLR 클럽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야, 24인용 텐트는 혼자서 못 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칠 수 있다. 난 칠 수 있어. 된다. 그랬더니 아유 뻥치지 마라. 너 군대도 안 갔다 온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댓글 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로 이 사람이 난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게 소셜 파티로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매니아층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없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좀 놀라웠던 게 네. 예전에는 우리가 오락실이라는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오락실이 없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락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컴퓨터로 할 때는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없으니까 직접 게임기를 만듭니다. 아, 오락실 게임기를 직접 만든다고요? 오락실 게임기를요, 직접 그것도 전문가가 아니고요. 예.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퇴근하고 틈틈이 만듭니다. 예, 저도 한번 빠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런 커뮤니티에 대한 뭐 소셜상의 의견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SNS에서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문적인 정보를 찾기에 참 좋은 곳이다.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깊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커뮤니티 알면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자기들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친목을 다지는 데 좋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이제 반대로 친목이 너무 심해져서 그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친목질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정보 게시판들 있잖아요. 근데 정보 게시판에 정보와 전혀 상관없이 친목을 위한 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커뮤니티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신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찌라시 정보나 예. 아니면은 좀 야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커뮤니티라는 겁니다. 어떤 일종의 안 좋은 정보들까지도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라는 게 좀 일종의 B급 문화라고 치부하기도 좀 안 좋은 문화들 역시도 너무 빨리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을 보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어쨌든 IT 커뮤니티라는 걸 뭐 우리가 아예 내몰라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IT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갖고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네. 예,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고 보면 재미있는 IT 비즈니스 모델 T트렌드 이경현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아이템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 서비스는 주차 위반 딱지를 받았을 때 예, 민원을 편리하게 제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차 위반 딱지를 받았을 때 민원을 제기한다? 네,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받았던 범칙금 딱지 그 영수증을 네. 모바일로 사진을 찍어서 픽스드라는 그 서비스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예. 송부만 하면 예. 그 전문가들이 대신 민원을 제기해주고 성공 수익률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잘못 주차를 주차 요금이 부과됐음에도 예. 불구하고 네, 민원을 제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일반인들은 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원화로 따지면 한 5만 원에서 한 8만 원 사이에 돈이 부과가 되는데요. 그 정도로 포기를 할 수도 있지만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자꾸 지금 우리나라 위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와,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이 있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주차 대란이 많으니까 물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용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용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원을 제기해서 네, 무효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오. 성공했을 때만 성공 보수로 25%의 돈을 수수료로 받아가게 주차 됩니다. 요금의 25%. 네, 한 8만 원이면 한 16,700원 정도를 네, 이제 한 내는 2만 거죠? 원 정도 가까이 예, 예. 되는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 허위 부과된 내용이 있다라는 거는 이용자들도 꽤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네,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도요. 3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와, 놀랍군요. 네, 매주 300회 이상의 이제 주차 위반 티켓 무효화 예. 에 대한 민원 청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25%에서 35% 정도나 된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 정도만을 지금 예. 네, 주차 위반 처리를 하고 있다는데도 예. 그렇고요. 뭐 샌프란시스코에 한 5% 정도, 그러니까 5% 정도의 잘못 부과되고 있는 네, 주차 위반 무효를 다 처리를 한다면 한 달에 한 1억씩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는 셈인 거죠. 이거 엄청나군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또 한 번 네. 강조하지만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를 모바일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모바일이 온라인보다 굉장히 편리하게 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 어떤 거죠? 네, 두 번째 아이템은 국내 서비스고요. 브릿지콜이라는 네, 무료 통화 서비스입니다. 무료 통화 서비스는 너무 많아요, 지금. 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새로울 게 없습니다만 뭡니까?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료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 네, 스카이프나 뭐 카카오톡, 라인 등의 이제 무료 엠보입이라고 그러죠. 예. 무료 통화 서비스 앱을 실행을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네. 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화를 걸듯이 네, 다이얼 패드가 나오는 데서 목록을 연락처나 최근 목록을 확인을 해서 예. 일반 통화를 걸듯이 통화를 누르면 자동으로 상대방도 이 앱이 있는 경우에 무료로 연결이 되고요. 이 앱이 없으면 일반 통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차별하네요, 차별화. 네. 부가 기능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부가 기능으로는 스팸 음. 전화에 대한 이제 차단도 가능하고요. 뭐 벨소리 지정이라든가 뭐 배경화면을 지정한다든가 그런 부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폰에서는 참고로 안 되고요. 안드로이드만. 예. 지금 현재는 서비스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유선 전화로도 전화를 걸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 네. 자동으로 설정만 해놓으면 무료 통화가 가능하면 무료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이건 데이터를 잡아먹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네, 음성 데이터를 통화 사용을 이겁니까? 하고 있는 데이터를 겁니다. 네, 60분에 한 30메가 정도의 데이터를 소진을 한다고. 그거밖에 안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계속 신뢰가 안 가는데. 향후 수익 모델 어떻게 됩니까? 네, 향후 수익 모델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거는 명확히는 없는데요. 뭐 그 일반 이용자들에겐 계속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용자가 많아졌을 때 로컬 상점들이죠. 저희가 뭐 주변에 있는 상점들 전화번호를 연결을 해주면서 예. 네, 광고를 해주면서 수익을 얻겠다라는 아하. 네, 이런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과연 뭐 좀 정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래부에서 그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네, 그동안 그 모바일 무료 통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요금제가 좀 중고가의 요금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한을 네, 뭐 3만 원이나 4만 원대 네, 3G나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도 이런 무료 네, 엠보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네, 규제를 완화를 했기 때문에요. 예. 네, 저가 요금을 쓰는 사용자분들께서도 이런 무료 통화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아이폰 쪽으로도 이런 서비스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영화 명량 속에 숨겨진 테크놀로지 이야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선 시대부터 이 대한민국이 테크놀로지 이렇게 많은 기술, 이렇게 과학이 많이 발달돼 있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